안녕하세요. 자, 57쪽이죠? 자, 도시개발사업의 대행입니다. 양가로 5번에. 자, 요 대행하면은 시행자는 그냥 가세요. 그냥. 자, 우리 사업을 대신행하는 게 대행인데 정비법 대행이랑 좀 다릅니다. 우리 정비법에서는 이제 전부를 다 대행하는 건데요. 개발법에서는 일부만 대행하는. 그래서 여기 개발법에서는 공공시행자가 못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공공시행자 사업을 하는데 민간인이 잘하는 부분은 민간인에게 대행을 시켜서요. 효율적 시행을 위해서 일부를 대행시키는 거죠. 공공이 민간에게 일부를 대행하는. 그래서 방금 1번 공공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효율적 사업을 해서 필요한 경우에 도시개발 사업의 일부를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민간인입니다. 이 주택건설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대행시킬 수 있느냐? 그 아래 나와 있는 대행사업의 범위가 민간인이 잘하는 부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4가지입니다. 넘겨보시면 나오죠? 자, 실시 설계. 아무래도 그 공공기관의 직원보다는 건축 설계사 같은 민간인이 잘할 거 아닙니까? 실시 설계에 대한 부분은 2번의 부지조성공사나 3번의 기반설 공사도 민간 건설업자가 건설의 전문가 아닙니까? 그럼 민간인이 잘할 수 있는 부분이 공사다. 그리고 조성도지의 분양 업무. 이 분양 업무도 딱딱한 공공기관의 직원보다는 민간인이 상냥하게 잘할 것이다. 이 정도잖아요. 이 정도. 예를 들어서 이주단지 조성 같은 거 아닙니다. 이주단지 조성 같은 경우는 그 공익의료에서 새로운 땅을 수용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은 공공기관이 오히려 잘하는 부분이에요. 민간이 잘하는 부분이 아니고.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생각하시면 되고요. 반가라서 3번은 대행개발 사업자 선정할 때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하는 게 원칙이 되고, 보통 그렇습니다. 제가 일반에 얘기하는 것은 공정성을 위해서 경쟁입찰이 가장 공정한 방법이기 때문에 주로 이런 거 쓰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시계획 작성인가가 나오죠. 지금까지 시행자 다음에 나오는 실시계획 작성인가 파트. 자, 실시계획 작성은 시행자가 직접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실시계획에 지구 단위 계획 내용이 포함되어야 된다, 이 말이 들어가요.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것은 개발 계획 내용이 될 것 같지만 맨 앞에 개발 계획 내용이 아니고 여기 실시 계획에 들어가는 것이 특이하다라고 했던 거. 그래서 이 실시 계획 파트에서는 별로 할 게 없어요. 그래서 문제를 내면 어렵게 내는 겁니다. 별로 할 게 없어서. 그래서 우리 지구 단위 내용이 실시 계획 내용에 들어간다는 거는 그 전에는 냈습니다만 저희선 자꾸 낼 수도 없고, 그래서 그 아래 것들을 좀 추가를 해놨어요. 반거리 2번에 양거리 2번에 인가는 지정권자에게 받을 겁니다. 개발법에서는 지정권자니까요. 근데 만약에 지정권자가 직접 시행을 했다라면은 자기 인가 안 받으니까 그냥 고시만 하면 될 것이고, 그런 얘기가 나와 있죠. 그리고 반거리 1번에서는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할 때 스스로 시행자로서 작성하든지 아니면 인가를 내줄 때 바로 아랫사람의 의견을 듣는 절차. 보통 의견은 바로 아랫사람 의견을 듣잖아요. 의견은 듣고 나서 무시해도 되기 때문에 윗사람 의견은 보통 없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권자로서 권한을 행사한다. 그럼 바로 아랫사람인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의견을 들으면 되고, 시도지사가 지정권자라면 바로 아랫사람인 시장의주구청장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된다. 별로 낼 게 없다 보니까 이런 걸 바꿔서 낸 적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도지사가 지정할 때는 국장의 인가를 받아야 된다. 윗사람 국장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틀리게 냈다. 윗사람 의견 듣는 게 아니죠. 그죠? 바로 아랫사람의 의견을 듣는. 이게 보통의 절차입니다. 그 다음에 변경할 때 절차를 바꿔서 낸 적도 있죠. 변경 절차를 보시면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한다라면 같은 절차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가를 다시 받아야 되는데 항상 경미한 변경일 때는 그 인가 필요 없다. 그래서 경미한 변경일 때는 인가를 받지 아니한다 하고 있는데,
무엇이 경미한지는 일일이 다 볼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대표적인 거 두 가지만 역시 적어놨어요. 인가받은 면적을 10% 범위 내에서 축소하는 걸 얘기합니다. 확대 아니고 축소, 면적 축소인데 10% 범위 내에서 이런 것들이 똑같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느낌 잡을 수밖에 없다고 한 거예요. 제가 국계법상 그 개발행위 허가할 때는 개발행위 허가에서는 허가받은 상을 변경할 때는 역시 허가인데 거기서 경미한 변경이면 허가받을 필요 없는 거 있었죠? 거기서 면적 축소라면은 5% 범위 내에서 축소할 때, 5% 범위 내에서 축소할 때 여기는 5%가 아니고 10%잖아, 10%. 약간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 역시 이 특별법인 개발법에서 경미한 사항도 일반법인 국계법보다는 조금 더 넓혀놓은 거예요. 10% 범위 내에서 축소하는 것까지는 괜찮다라고 그런 겁니다. 만약에 10%를 넘어서서 대폭 축소할 때가 인가. 10% 범위 내에서 축소, 확대가 아니고 축소. 그리고 사업비를 증감하는 것도 나옵니다. 역시 똑같이 10%를 쓰는데 사업비를 10% 범위 내에서 증액 또는 감액할 때 면적 축소와 달리 사업비는 10% 범위 내에서 증감이 다 가벼운 거예요. 증액도 10%를 그냥 증감까지 얘기를 하죠. 요거를 가벼운 것으로 본다라는 거 이 정도. 그리고 양가로 3번의 방글 1번 보시면 자, 실시계획 고시가 됐다라면은 했을 때 얘기죠. 실시계획을 고시했을 때 고시된 내용 중에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사항이 있다. 예를 들어 지구단위계획은 관리계획 내용 아닙니까? 그것이 실시계획에 들어가서 고시가 됐다라면 그 내용에 대해서는 관리계획 결정고시인 것으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관리계획 결정고시로 의제가 됩니다. 그러면 방가로 2번 같은 얘기가 필요하죠. 이전에 종전의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사항 중에 이미 결정된 사항 중에 새로 고시된 내용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다. 지금 규정이랑 어긋나는 사항이 있다라면 신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옛날 규정은 고시된 내용으로 바뀐 것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신법이 우선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우선순위도 나옵니다. 자, 제가 지금 다 쓰지 않고 이렇게 보는 건데 지금 하는 부분이 이제 여기죠? 좀 아까 실시계 인가고시까지 봤고요. 자, 이제 하는 게 수용 사용 방식에 한 사업식이 나옵니다. 다음 나오는 것이 환지 방식에 한 사업식이 나올 것이고요. 그 다음에 혼용, 섞어서는 혼용이 있는데 수용 사용 방식으로 사업을 한다라면은 실시계 인가고시 다음에 나오는 것이 공급계획이다. 항상 여기서는 공급계획을 작성해서 지정권자에게 제출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사를 시작해서 공사가 끝났다 그러면은 준공검사, 공사 완료 공고를 하면 끝나는 겁니다. 자, 우리 환지 방식으로 한다라면은 환지계획을 세워서 인가를 받고 나서 환지계획 인가고시 후에 공사를 시작해서 공사가 끝났다라면은 준공검사, 공사 완료 공고 후에 조성된 환지를 줄 사람에게 주는 환지 처분 절차가 별도로 나오죠. 중간에 환지 예정지가 있다라고 했고요. 근데 이거를 안 쓰고 하려다가 계속 썼던 거 안 쓰고 하려다가 또 쓰는 게 항상 이렇게 했다라면 여기다 틀 잡고 시작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이 방식으로 해온다라면 땅은 두 땅만 존재한다 그랬죠? 두 가지 땅이 조성 토지 등과 원형지 이렇게 두 땅을 염두에 두고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원형지. 만약에 환지 방식으로 한다라면은 두 땅이 존재해요. 환지 아니면 보류지. 자, 제가 수용 방식에서는 시행자가 취득을 해서 일반에게 공급한다 그랬죠? 반면에 여기서는 일반에게 공급하는 게 아니고 토지 소유자에게만 준다 그랬고 요건 일반인에게, 요거는 토지 소유자에게. 여기서 주된 땅이 어느 땅이에요? 조성토지지. 그래서 조성토지. 시행자가 목적대로 조성한 땅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게 주된 땅이 되는 것이고 제가 주로 수용해서 일반인에게 준다? 조성토지를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이것만 있어도 상관없어요. 요거는 옛날에 없었던 겁니다. 이거 없어도 충분히 이것만으로 사업시간 돼요. 예를 들어 주거용 신도시로 개발한다 그러면은 주거용 신도시, 그럼 주택을 지을 땅으로 조성을 해서 공급을 하는 걸 얘기합니다. 일반에 공급하는 거. 원형지는 조성하지 아니한 상태의 땅을 얘기하죠. 원래 형태를 유지하는 땅, 조성하지 아니한 땅.
그래서 주된 땅이 이 땅이고 원형지는 좋은 땅이라. 조성비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조성토지보다는 훨씬 쌉니다. 이게 훨씬 싸고 받은 사람이 원형지이기 때문에 자기 개성대로 개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땅이라. 요건 없어도 되지만 국가 등 특정인이 요 근거 규정이 있어야 받기 때문에 특정인에게 받으려고 만들어진 땅이다. 요것만 있어도 되지만 요거는 좋은 땅이라 특정인이 받는 사람이 정해져 있습니다. 환지 방식으로 한다면 이게 주된 땅이죠. 종전 땅에게 주는 땅이 환지 아닙니까? 이게 환지고 주지 않고 남겨놓는 걸 다 보류지라고 해서 여기서는 이 두 땅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렇게 틀을 잡고 시작을 하시는데 자 먼저 59쪽에 1번의 수용 사용부터 이 방식으로 사업을 하려면 수용 사용부터 가능해야 되죠. 그래서 수용 사용이 먼저 나옵니다. 자 1번의 시행자는 사업에 필요한 땅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도시개발 사업도 도시군계획사업, 공익사업의 자체로 속하기 때문에 시행자라면 공공이든 민간이든 시행자는 수용사건이 다 있어야 됩니다. 자체적으로. 근데 다만 민간시에 대한 차별이 나온다 그랬죠. 민간 시행자는 조합을 제외한다는 얘기는 당연히 조합은 환지에서만 시행자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아예 안 돼서 빠졌을 뿐이고 민간시에 대한 차별로 기억하셔야 돼요. 민간 시행자는 사업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 동의. 그래서 제가 일반 동의가 3분의 2 소유자 2분의 1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숫자는 똑같지만 거기랑 다른 개념이라고 했어요. 여기서는 면적 3분의 2는 똑같지만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다른 사람을 포함한 소유자 동의를 받는 게 아니고 직접 소유하라는 점에서 더 센 얘기다. 다른 사람 동의가 아니고 직접 소유하라는 점에서 일반 동의다. 예외 세 번째 예가 이겁니다. 근데 이 얘기는 공법에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두 군데밖에 없죠. 여기랑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할 때 순수 민간인이 시행자로 지정받아서 갖춰야 될 요건 거기랑 똑같지 않습니까? 사인의 지정 요건, 민간의 지정 요건 이런 엄청난 요건을 요구하는 것 취지가 똑같다라고 했어요. 거의 민간인은 사실상 못하게 되는 어떻게 3분의 2 이상을 소유합니까? 그쪽이랑 이 군데 이 둘밖에 없어요. 여기 민간시에 대한 차별로 기억하셔야 되고요. 또 양가리분의 수용사용 절차에서 원칙은 당연히 공토법을 준용을 합니다. 준용할 때 두 가지 특례가 있는데요. 두 가지 특례 중에서 기억번이 다른 네 건대 중에서 다른 세 가지와 구별되는 특례죠. 자, 수용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부 목록을 고시한 때예요. 이때 사업인정 및 고시 의제 받은 것으로 본다. 자, 우리 다른 수용사용에서는 언제 사업인정을 받은 것으로 보느냐? 보통 그 법에서 사업시행권을 딸 때라고 해서 사업시행권을 딸 때 보통이라면 이때 아닙니까? 실시계 인가고시가 있을 때 보통 실시계 인가고시가 있어야 사업시행권을 딴다라고 하잖아요. 다른 법에서는 이때가 돼야 사업인정 받은 것으로 보통 봅니다. 근데 여기만 아니에요. 여기만 아니고 수용사용의 세부 목록이 맨 앞에 계획인 개발계획 내용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맨 앞으로 당겨준 거예요. 우리 개발계획 내용 중에 구역 지정 이후에 포함시킬 수 있는 박수 세단 중에 수잖아, 수. 그래서 수용사용 세부 목록이 이 내용에 들어가거든요. 사업 인정 받은 것으로 보는 때로부터 수용 사용이 가능해요. 만약에 다른 것처럼 이때를 기준으로 해서 사업 인정 받은 것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여기는 네 군데 중에서도 수용 사용 방식으로서의 도시개발 사업을 하기 때문에 큰 사업에 적합하다 그랬잖아. 큰 사업. 그러면 굉장히 많은 땅을 수용 사용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때를 기준으로 해서 사업 인정 받은 것으로 보게 되면은 이때면은 이 앞에보다 훨씬 가격이 올라 있죠? 그 보상금을 감당을 못하겠다고 그런 거예요. 너무 많이 올라 있어서. 그리고 크게 수용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맨 앞에 개발계획 내용에서 무엇을 수용 사용할지 그 세부 목록을 고시하는 그 순간에 받은 것으로 보게 되면 아직 가격이 올라가기 전이죠. 조금이라도 줄이려고. 여기서만 그래, 여기서만. 다른 곳과 달리. 그래서 여기서 실시계 고시가 있는 때 사업인정 받은 것으로 본다면 그렇게 틀리게 내는 겁니다. 여기서만 수용 사용의 세부 목록을 고시한다. 개발계획 내용이죠, 이거는. 그리고 니은번 재결 신청은 1년 내 하는 게 아니고
사업 시행기간 내에 한다는 건 똑같아요. 근데 역시 시행기간도 여기서는 개발계획에서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두 가지 특례가 다 개발계획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점에서 특이합니다. 네. 특이한 것들을 잘 내기 쉽죠. 같은 것이라면. 자, 이게 수용사용이었고 2번이 토지상환 채권, 3번의 선수금인데 제가 수용 방식에서는 돈이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상금 때문에 시행자가 괴롭다. 시행자를 도와주기 위한 조치로 이 두 가지가 나와 있는 겁니다. 자, 우리 토지상환 채권이라는 말을 분석을 해보면 채권은 채권인데 나중에 토지로 갚아주는 채권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말을 토지로 써놨을 뿐이지 건축물로도 줄 수는 있어요. 건축물로도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고 부동산, 토지나 건축물로 상환하는 채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줄여놓은 거예요. 이렇게 줄여서 쓴 겁니다. 그래서 이 매수대금을 보통 수용으로 할 때 매수대금은 보상할 때 보상금은 현금으로 주는 게 원칙이지만 지금 현금이 부족해서 항상 문제이기 때문에 이 매수대금을 채권, 현금 대신에 채권으로 발행해야 되고 이 채권 산 사람에게 나중에 조성된 토지나 건축물로 갚아주게 되면은 요거 발행하는 것만큼 현금이 적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제도인데 자, 항상 여기 나오는 얘기 중에서는 매수대금의 전부를 지급해서 발행할 수 있다, 일부를 지급해서만 할 수 있다. 뭡니까? 일부, 전부는 안 돼요. 그곳에 있는 땅 소유자, 토지 소유자의 땅을 취득을 하면서 매수대금을 다 만약에 전부를 다 이걸 발행하고 요거로 준다라면 결국 조성된 토지나 건축물은 이곳에 있는 땅 소유자가 받는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환지랑 똑같아지지 않습니까? 시국에서는 일반인에게 주려고 항상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전부가 아니고 일부를 지급하기 위해서만 가능하다. 요 일부라는 것이 발행 규모가 조성되는 토지나 건축물의 2분의 1 한도예요. 2분의 1 범위 내에서. 그 얘기는 최소 나머지 반은 여기 있는 사람이 아닌 일반인이 받아야 된다. 그런 취지라고 했어요. 그래서 반 정도가 한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또 이것은 토지나 건축물로 상환받기 때문에 토지 하나값, 건축물 하나값에 해당하는 그런 큰 채권이 되겠습니다. 이런 큰 채권은 한 군데 더 나오죠. 나중에 주택법에서 주택상환사채라고. 그거는 건축물 주택 하나값에 해당하는 채권이잖아. 건축물 주택 하나값. 그런 큰 채권은 공통점이 있다 그랬어요. 공통점이 김영식 증권으로 발행한다. 김영식. 아니 상식적으로 토지나 건축물 같은 경우 이거를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이 소유자가 등기부에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등기부의 소유자가 밖에 소유자가 넘어가죠. 그죠? 네. 그럼 이것도 채권이긴 하지만 요거 하나값에 해당하는 채권이라 등기부 같은 건 있을 수가 없지만 등기부처럼 소유자가 누군지를 표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채권 원부라고 하는 겁니다. 채권 원부. 그래서 채권 원부에 이름이 표시되는 김영식으로 발행하는 거예요. 김영식 증권을 양도한다? 채권 원부의 소유자 이름이 바뀌어야 마치 등급의 이름이 바뀌어야 넘어가듯이 똑같은 원리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김영식이라는 것도 하나 특징이 뭡니까? 또 하나 특징이 큰 채권이라 민간인이 발행할 때는 보증을 받아야만 된다. 이것도 둘의 공통점이에요. 큰 채권의 공통점입니다. 민간인이 발행했다가 이거 나중에 큰 채권인데 이거 책임 못 지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민간인이 발행할 때는 보증을 받아야만 발행할 수 있다. 그건 둘의 공통점이고요. 그 정도는 뭐 지금 짧게 해놨지만 자, 우리 발행을 보시면 토지상환 채권은 시행자가 발행합니다. 보통의 소유자가 원할 때죠. 그리고 매수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해서 이걸 전부라면 틀립니다. 일부를 지급하기 위하여 조성된 토지나 건축물로 상환하는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는데 여기에 토지나 건축물에 써놓은 얘기는 발행 규모를 같이 적어놨어요. 분양 토지, 분양 건축물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2분의 1 범위 내에서만 발행할 수 있다. 일부가 그 뜻이고요. 김영식 증권이라고 간단하게 적어놨습니다. 이 김영식 증권의 양도 방법, 채권 원부의 소유자 이름이 새로운 취득자 이름이 기재돼야 넘어간다. 채권의 기재를 안 하면 원부의 기재하면서 넘어가긴 넘어가는데 대항하지 못한다. 그 얘기는 주택상환사채에서 자세히 써놨고 거기랑 성격이 같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얘기만 들어두시고요. 이건 간단하게 적어놨어요.
뭐 김영식 증권의 양도 방법은 똑같으니까요. 나중에 뒤에서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지급 보증 보시면 민간 시행자는 지급 보증을 받아야만 발행할 수 있다. 민간 시행자 차별, 공공은 보증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선수금 얘기를 보시면 이 선수금도 역시 토지상환채권처럼 시행자 도와주려고 먼저 선 받을 수, 먼저 받는 돈, 먼저 부동산을 미리 팔고 그 돈을 먼저 받아서 사업비용에 충당하라고. 자, 시행자는 조성토지가 됐든 원형지가 됐든 두 땅 다, 이 사업으로 조성되는 두 땅 다 조성토지와 원형지를 공급받거나 이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해당 대금의 전부든 일부든 미리 받을 수 있다. 이게 미리 받는 돈이 선수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전부라도 상관없어요. 개별 토지에 대한 얘기라 미리 받을 수 있다. 물론 미리 받을 때는 여긴 개발법이니까 미리 받아도 되는지 지정권자 승인을 받아서 지정권자 승인을 필요로 합니다. 자, 이제 나오는 게 원형지예요. 원형지. 아무나 못 받는 좋은 땅 누가 받는지부터 보셔야 되는, 누가 받는지부터 보셔야 되는. 그래서 원형지 보시면 자, 시행자는 필요한 경우에 역시 미리 지정권자 승인을 받아 원형지를 공급해도 되는지 지정권자 승인을 받아 다음에 하나 해당하는 자에게 원형지를 공급하여 그 자에게 개발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원형지를 공급할 때는 여기 법에서 정해진 자와 개별적으로 공급계약을 체결해서 이제 공급을 할 겁니다. 개별적으로 공급계약을 체결해서 공급을 할 거예요. 소리 지금 안 들리죠? 아까 어디까지 얘기했었지? 응? 그러니까 원형지를 개개인과 공급계약을 체결해서 공급해준다 그랬죠, 그죠? 네. 누가 받는지 박스. 자, 1번에 국가지자체 받습니다. 2번에 공공기관, 3번에 지방공사. 이렇게 공공이 이 좋은 원형지 받으려고 만든 제도다. 근데 공공만 받지 민간은 아예 못 받는다면 평등 문제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민간인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 그랬습니다. 4번, 5번이죠. 너무 좁아서 문제지. 제가 이렇게 얘기했던. 자, 4번은 국가지자체 공공기관이 복합개발 등으로 해서 실시한 공모에서 선정될 정도로 머리가 똑똑하거나 아니면 5번의 원형지를 학교나 공장 주지로 직접 사용할 정도로, 즉 원형지를 받아서 학교나 공장 하나 지을 정도로 돈이 많거나 둘 중에 하나다. 다른 사람은 못 받는다. 이런 식으로 기억하시라고 했던.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받는 사람을 좀 정해 보시고요. 이렇게 잘 보시고 여기는 2번, 3번 같은 얘기도 나옵니다. 공급 한도. 원형지는 어디까지 공급할 수 있느냐? 전체 면적의 3분의 1로 한정한다. 작다는 기준 중에 하나는 3분의 1. 주된 땅이 조성토지이기 때문에 원형지는 작아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만 넓어도 그만큼 조성토지가 줄어들기 때문에 도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은 조성토지거든요. 목적 달성이 안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작아야 된다. 원형지는 작아야 된다. 3분의 1 한도 내에서. 또 이 개발자의 매각 제한이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지금 원형지를 나름대로 특수한 이유가 있어서 공급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목적에 써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받자마자 시세 차익이 생긴다고 팔면 안 된다. 그래서 원형지는 따로 매각 제한이 걸리는데 일단 원형지 개발자 전체가 받는 건 아니고요. 국가지자체는 제외합니다. 행정청만 쏙 빠져나온다. 행정청이라면 이런 제한 안 받고 받자마자 팔아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행정청만 쏙 빠져나오고 나머지 개발자가 일단 국가지자체는 제외된다는 거는 시험에 한번 낸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하는 거는 시험 낸 적 없지만 지금도 보셔야 되죠. 자, 10년 범위 내에서 영위 정하는 기간, 10년 내에서 영위 정하기를 영위 정한 내용이 괄호 속 얘기예요. 원형지에 대한 공사완료 공고일로부터 5년 또는 원형지 공급 계약일로부터 10년 중에 먼저 끝나는 기간이라고 영에서는 정해놨으니까 요 먼저 끝나는 기간 안에는 원형지를 매각할 수 없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요것도 혹시 낸다라면
지금 이 나와 있는 지문 중에서 물어보지 다른 걸 물어보지는 않아요. 지문 중에서 판단을 해서 뭐 바꿀 수는 있단 말이에요. 지금 10년, 5년 중에 먼저 끝나는 기간이 이렇게 했다라면 지금 나와 있는 지문 중에서는 공급 계약일과 공사완료 공고일 중에서는 공급 계약이 먼저 나오겠죠. 원형지 개발자와 시행자가 공급 계약을 체결해서 준다라고 했으니까 공급 계약이 먼저 나오고 공급 계약에 따라 공급을 했을 때 이제 시행자가 그 개발자가 스스로 개발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공사완료 공고일은 나중에 나오는 얘기잖아. 공사완료 공고일. 전체 사업이 끝났다. 그럼 공사완료 공고일. 그러니까 이 둘 중에서는 이게 먼저 나오거든요. 그러면 5년, 10년 중에 먼저 끝나는 기간이라고 둘을 경쟁시킨다라면 5년, 10년 중에서 만약에 나온 것 중에서 찾는다라면 당연히 먼저 나오는 공급 계약일로부터가 긴 10년이 돼야 될 것이고 뒤에 나오는 공사완료 공고일로부터가 짧은 5년이 돼야 둘이 경쟁이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요때로부터 10년이지 공사완료 공고일로부터 10년 이렇게 유치하게 바꿀 수도 있으니까 이들 중에 먼저 끝나는 기간 그림상으로는 뭐가 먼저 끝나요? 공사완료 공고일 요게 여기서부터 5년이 먼저 끝나죠? 그럼 이때까지 매각 못 한다는 얘기예요. 요거 이후로 매각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지. 10년, 5년 중 먼저 끝나는 기간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원형지 개발자 선정 방법이 나옵니다. 원형지 개발자 선정 방법, 개발자를 선정할 때 방법. 자, 여기서 이제 전체적인 얘기를 해야죠. 지금 여기 나와 있지만 전체적인 얘기를 공법 전체에서 쓰는 얘기를. 자, 우리 선정할 때 선정 방법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경쟁 입찰로 선정하는 경우랑 경쟁 입찰로 선정하는 경우랑 경쟁 입찰의 반대가 수의계약이에요. 수의계약. 이 둘 중에 하나. 크게 두 가지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가장 공정한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입찰에 참여를 시키는데 그 앞에 경쟁이 붙어 있으니까 누구나 경쟁적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누구나 경쟁적으로 누구나 경쟁적으로 입찰에 참여해서 그 중에서 이제 최고가로 써낸 사람을 낙찰자로 보는 이게 경쟁 입찰 방법이에요. 아주 공정하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인 일반인 대상으로 공급할 때는 이거로 쓰는 게 원칙이 되는 겁니다. 반대가 수의계약이라고 했어요. 이거의 반대가 수의계약. 따를 쓰자 뜻 의자 합의된 뜻에 따라서 맺는 계약이니까 어떤 특정인과 합의된 뜻에 따라서 바로 맺는 계약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일반에게 주는 것을 수의계약으로 한다. 그러면 불법이 돼버려요. 수의계약은 우리 공법에서 특별법적으로 요거는 수의계약으로 한다. 이렇게 정해진 경우만 보통 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정하는 원리가 성질상 일반에게 줄 수 없는 거. 성질상 일반에게 줄 수가 없는 것을 수의계약하게 돼 있어요. 그럼 성질상 일반에게 줄 수 없는 것이라는 얘기는 성질상 특정인에게 줄 수밖에 없는 것 같은 얘기죠. 그래서 특정인에게 줄 수밖에 없는 것을 그 특정인과 수의계약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반에게 주는 것은 경쟁입찰로, 특정인에게 줄 수밖에 없는 건 그자와 수의계약하는 이 논리거든요. 아까 그래서 대행개발사업자 선정할 때도 대행개발사업자라면 누구에게나 기회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누구에게만 주면 안 돼. 그러니까 경쟁입찰로 한다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다른 법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원리로 그렇다라면 요거를 우리가 여기서 틀을 잡을 때 수용 방식으로 할 때는 이 두 땅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요거를 먼저 하고 있지만 원형지라면 공급 방법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원칙이 수의계약이 되는 거지. 원형지 자체가 처음부터 아무나 못 받는 것이기 때문에 받는 사람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국가다. 국가와 수의계약으로 넘겨주는 겁니다. 공공기관이다. 그자와 수의계약으로. 공부에서 선정된 자에게 준다? 선정된 자만 받을 수 있지 다른 사람은 못 받잖아. 그자와 수의계약. 그런데 원칙이 수의계약이라면 예외적으로 경쟁 입찰의 경우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면 여기서는 경쟁 입찰에 따라서 공급하는 이 예외적인 경우로 하나 기억하시면 나머지가 다 수의계약이 되는 겁니다. 공부하는 요령이 이렇게 되는 거지. 만약에 원형지가 하는 거 조성토지를 물어봤다. 조성토지를 물어봤다면 원칙이 뭐가 돼야 돼요? 경쟁 입찰. 일반에게 주는 것이라 경쟁 입찰로 한다. 원칙을 딱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예외로서 할 수 있는 예외 중에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경우와 추천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는 이 두 가지 예외가 존재해요.
특히 여기서는 이 예외 두 가지를 구별하는 게 필요합니다. 여기서는 이 예외를 해야 되고 여기서는 이 예외를 해야 되고 이 둘을 구별하시는 것 자체는 쉬워요. 여기 9가지가 나와 있지만 이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은 아까 원리상 특정인에게 줄 수밖에 없는 거 다 나와 있거든요. 그렇게 요거는 특정인에게 준다는 얘기 없어요. 근데 추첨은 일반에게 주는 것입니다. 일반에게 주는 건데 요거는 주로 서민용 토지, 제가 이런 식으로 느낌 잡으라고 했던 서민용 토지 4가지 일반에게 주는 건데 서민용 토지라면 서민들이 주로 받아야 될 땅이라고 보는 건데 요거를 만약에 경제입찰에 맡기게 되면은 사실상 서민들이 실질적으로는 취득을 못한다고 보는 거예요. 경제입찰은 사실 누구에게나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공정하지만 형식적 평등에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서민들이 받을 땅이라면은 경제입찰에 만약에 놓았다. 누구나 입찰은 하겠죠? 근데 최고가를 써낸 사람이 낙찰자가 되니까 결국은 못 받아. 돈 제일 많이 써낸 사람만 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오히려 적합하지 않다. 서민용 토지는 가격을 경쟁입찰로 경쟁시키지 말고 고정을 시켜놓는 거예요. 최고가를. 공급가를 정해놓는 거예요. 그냥. 물론 싸게 정해겠죠. 경쟁입찰보다는 싸게 정해겠지. 그리고 같은 가격에 받을 사람들이 쭉 몰려오게 되면 그들 중에서 추첨을 하는. 그럼 서민들이 취득할 확률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일반에게 주는 건데 이제 그런 예외가 존재해요. 둘을 구별하시는 이 정도 틀을 잡고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원형지가 나와 있죠. 4번의 원형지라면 원형지 개발자 선정은 수의계약 방법으로 한다. 이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다만 원형지를 학교나 공장 대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원형지 개발자 선정 요거 하나만 경제임찰 방식으로 하겠다는 얘기인데 이것도 그대로 해석을 해보시면 아까 국가에서부터 공무에서 선정된 자까지는 그 땅을 원형지를 받는 사람이 다 특정돼 있잖아. 그저와 수의계약인데 아까 봤던 것 중에서 5번만 특정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원형지를 학교나 공장 대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자라면 학교나 공장 용지로 쓰겠다라고 용도를 특정해놨지 시행자가 요거를 받는 사람은 누구만 받는다라는 걸 특정을 안 해놨잖아요. 그냥 학교를 직접 사용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럼 학교를 사용할 사람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학교를 예를 들어 국가만 받는다, 지자체만 받는다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그냥 사용하는 자라면은 된다는 얘기니까 특정인이 없어요. 이거는 그냥 사용하는 자라고 되어 있지 사용하는 자 중에서 누구만 사용한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경제 입찰이 되는 거예요. 학교 짓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입찰에 참여하면 되지. 요거 하나만 경제 입찰. 그리고 경제 입찰에 2회 이상 유찰된 경우는 수의계약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거는 경제 입찰에 어디나 붙는 얘기예요. 어디서나 다른 법에서도 이런 얘기 붙습니다. 자, 우리 경제 입찰의 공정한 방법이라고 해서 좋아요. 그런데 2번 이상 유찰이 됐다. 그러면 최선을 다했다고 보고 계속 경제 입찰을 고집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번 응찰, 세 번째 입찰 이럴 때는 특정인이 줘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2번 이상 유찰이 됐다라면 최선을 다했다고 보고 그래서 이런 말은 경제 입찰에는 다 붙어있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원형지 공급 가격도 이 원형지 공급 가격 평가하는 게 나옵니다. 자, 한번 여기 보세요. 지금 이 공급 가격도 이 세 군데가 다르거든요. 이 세 군데가 여기서 원형지를 공급할 때 가격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 조성 토지를 공급할 때는 가격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 환지 방식으로 조성된 땅을 정할 때는 어떻게 정할 것이냐, 이 세 군데가 다릅니다. 감정평가는 다 해요. 감정평가는 다 합니다. 근거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감정평가는 다 하는데 수용사용 방식에서 조성 토지라면 일반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감정평가액으로 한다. 그 감정평가 그대로 쓰는 거는 이 조성 토지예요. 그런데 원형지랑 원형지 특징이 있잖아. 받을 사람과 개별적으로 공급 계약을 체결한다 그랬죠? 그러면 감정가를 그대로 쓰는 게 아니고 감정가를 바탕으로 해서 기준으로 해서 누가? 두 계약 당사자가 공급 계약 체결할 때 계약 당사자가 협의해서 결정하는 거예요. 가격 협의하듯이. 요거는 공급 그대로 감정가로 한다. 요거는 감정가를 바탕으로 해서 두 계약 당사자가 협의해서 결정을 한다. 환지 방식에서 조성 토지라면 시행자가 결정을 해. 시행자 혼자. 누구랑 협의하는 것도 아니고. 응?
여기에 환지라든지 뭐 보류지 이런 걸 다 평가를 하거든요. 시행자가 환지기 세울 때 시행자가 정해, 시행자가. 감정평가를 바탕으로 해서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시행자 혼자 결정하는 게 환지에선 특징이에요. 사실 환지는 좀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것만큼 시행자가 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는 협의회에서 감정 이렇게 다릅니다. 다른 것도 구별하셔야 돼요. 지금 여기 원형지만 나왔지만 양가로보는 원형지는 개발계획이 반영된 원형지 감정가계에다가 감정평가는 합니다. 이렇게 원형지 감정가계에다가 시행자가 원형지에 설치한 기반서를 공사비가 있으면 이 공사비를 더한 금액으로 한다가 아니고 이 금액을 기준으로 시행자와 원형지 개발자가 두 계약 당사자가 협의해서 결정하는 게 원형지의 특징이에요. 다른 땅들은 뒤에 나옵니다. 이제 자, 그리고 5번에 이주대책 보세요. 이것도 수용 방식에서 나오는 일반적 얘기입니다. 시행자는 도지바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가 있다. 그러면 이주대책을 수립 시행해야 된다. 이게 이주대책 수립 시행 의무입니다. 자, 예를 들어 수용당했는데 살고 있는 집이 수용당했다라면 생활의 근거를 잃게 됐죠? 보상금만이 아니고 살 대책, 이주 대책을 수립 시행하라. 이건 수용성에서 나오는 일반적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공급계획 보세요. 여기 공급계획 글쎄 이 방식으로 할 때는 공급계획이 나온다 그랬잖아. 조성토지든 원형지든 이 공급계획을 작성합니다. 자, 시행자는 지정권자인 시행자는 제외하고 보통의 시행자는 조성토지 중에 공급계획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해야 돼. 지정권자 승인받는 게 아니고 지정권자에게 제출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지정권자에게 제출하라 공급계획을. 지정권자가 직접 시행을 했다면 자기가 자기에게 제출할 필요는 없으니까 제외 뭐 이런 건 당연한 얘기고. 예. 자, 이제 조성토지가 나옵니다. 7번에 조성토지가 나오고 있죠. 아까는 원형지, 이거는 조성토지를 얘기해. 공급 기준을 보시면 공급할 때 기준은 그 앞에 나와 있는 고시된 실시기에 따라 공급하라. 고시된 실시기에 따라 공급하는 건데 공급 방법을 보시면 원칙이 경제입찰이에요. 조성토지입니다. 원칙이 경제입찰로 한다예요. 한다. 그러나 할 수 있는 예외 두 가지가 존재하잖아요. 예외 보시면 추천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아래 실계약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두 가지 경우를 구별하시는데, 자, 우리 추첨으로 할 수 있는 경우가 서민용이라고 했습니다. 다음 토지는 추첨 방법으로 할 수 있다 해서 네 가지가 박스에 나와 있는데요. 다 일반에 주는 걸 전제로 하지 특정에 준다는 얘기는 안 붙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거 읽기 전에 다만 공공시행자만, 그것도 공공시행자가 아래 1번 토지 중에 임대주택 건설 용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추첨 방법으로 분양하여야 한다. 의무적으로 추첨을 하라는 거예요. 원래 추첨 예외라면 할 수 있다거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만큼은 해야 된다. 자, 우리 1번 토지 다시 보시면 이것이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건설 용지를 얘기합니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건설 용지. 여러분, 국민주택 규모라는 점에서 서민용이에요. 국민주택 규모라는 게 원칙 85 이하를 얘기하죠. 요거는 요렇게만 나오면 추첨으로 할 수 있다고. 만약에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건설 용지를 하더라도 임대주택 건설 용지를 공급한다. 임대주택 건설 용지를 아주 집을 구할 수 없는 서민들을 임대용으로 쓰는 임대주택 건설 용지를, 그것도 공공시행자가 공급할 때 추첨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추첨으로 할 수 있다 해서 안 하면은 서민들이 취득 힘들잖아. 의무적으로 추첨을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싸게 주는 그거는 공공시행자의 부담으로 하고, 민간시행자가 할 때 말고 공공시행자가 공유해서 희생하라. 그래서 공공시행자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짓 때 임대주택 건설료를 공급한다. 그럴 때는 서민들에서 아예 추첨으로 해야 된다라는 얘기고, 이런 얘기까지 안 붙으면 그냥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또 두 번째는 공공택지를 얘기합니다. 우리 공공택지가 역시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공동주택 건설 용지를 공공택지라고 하거든요.
공공사업으로 조성됐으니까 서민들에서 좀 싸게 공급하라. 그 다음에 330의 단독주택 용지예요. 단독주택 용지라면 330제곱미터 이하, 100평 이하, 330 이하, 330 이하. 그리고 공장 용지. 공장 용지는 서민들의 내 직장 마련 그랬잖아. 다른 건 내 집 마련이고. 서울에 공장도 잘 안 들어올 때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경제 임차료 놓으면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그냥 추천 방법으로 가격을 아예 낮춰놓고 수많은 사람 공장 지으려고 할 때 그 공장을 그래서 유치하게 되면은 서민들은 내 직장 마련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네 가지만 추천 방법으로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에 속해요. 그 다음에 수의계약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경우가 쭉 나와 있는데 9가지나 됩니다만 요게 혹시 질문에 나왔다 그러면은 그대로 다 일반인에게 못 주고 특정인에게 줄 수밖에 없다는 게 다 표현이 돼 있어요. 이 지문 속에 표현이 돼 있으니까 요것만 이해하시면 구별하는 건 아주 쉽다고 했습니다. 자, 어떤 땅이냐? 1번 학교 용지가 됐든 공공청사 용지 등 예시예요. 어떤 땅이냐? 일반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용지가 전제되어 있어요. 지금 일반에게 분양할 수 없다는 공공시설 용지니까 일반에게 분양해서는 안 되죠. 그 공공시설을 운용할 자에게 줘야지. 그래서 일반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용지를 국가가 됐든 지자체가 됐든 그 시설을,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자에게 공급한다. 설치할 수 있는 자, 정해진 자에게 공급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자와 수의계약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아까 원형지에서 학교랑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지금. 원형지 학교라면은 일반에게 줄 수 있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학교 용지라면 일반에게 분양할 수 없는 전제 조건이 있잖아요, 여기는. 다릅니다. 그래서 아까 원형지에서 학교라면은 뭐 예를 들어서 사립학교 지을 땅이다. 사립학교를 짓고 싶어 하는 사람은 누구나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학교라면은 예를 들어 국공립학교를 제가 예를 들었었잖아요. 국립학교 부지라면 일반에게 줘서는 안 되죠. 누구에게만 줘야 됩니까? 국가에게. 국가에게만 줘야 국가가 그 땅을 취득을 해서 국립학교를 지어서 운영할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에게 주면 안 되지. 공립학교라면 누구에게만 줘야 돼요? 지자체에게만. 그런 땅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임대주택 건설 용지를 국가지자체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단독 공동으로 총지분의 50%를 초과해 출자한 부동산 투자회사에 공급하는 경우다. 원래 부동산 투자회사는 민간으로 봐줘야 되는데 여기서뿐만 아니고 주택법에서 가끔 이런 얘기 나오죠. 공공이 50%를 초과하여 출자했다라는 말이 붙게 되면 공공처럼 봐주라고 했죠. 부동산 투자회사를 공공에 해당하는 자가 50%를 초과하여 출자했다 그러면 공공처럼 봐주라는 얘기는 오히려 주택법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서민용인 임대주택 건설용지를 누구에게 주느냐. 공공성 있는 부동산 투자회사라면은 공공성이 있다 보니까 임대주택 건설용지를 받아서 임대주택을 건설해서 서민들에게 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도 여기 있는 임대주택 건설용지를 그 부동산 투자 회사에게 특별히 공급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자와 수의계약 아닙니까?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한정돼 있잖아. 자, 3번에 존치 않은 시설물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를 공급한다. 존치 않은 남겨진 시설물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라면, 자, 유지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땅이다. 그러면 이 최소한의 땅은 누구에게 줘야 된다 그랬어요, 성격상? 유지 관리할 자에게 줘야지 유지 관리가 되지. 법적으로 거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땅은 그자에게 주라는 얘기예요. 최소한의 땅인데 그자에게 안 주면은 유지 관리할 자는 유지 관리 아예 못하게 되지. 이건 성격상 그자에게 주는 걸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데 그것에 문화재가 있다면 문화재는 밀어버리는 거 아니죠? 그대로 유지를 해야 돼? 이게 존치 않은 시설물 아닙니까? 이 시설물을 유지관리해서 그 문화재를 관리할 관리사무소용 땅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땅은 관리사무소 지을 사람에게 줘야지 유지관리가 되지. 다른 사람에게 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또
4번에 협의에 응하여 그 토지 등의 전부를 시행자에게 양도한 자에게 공급한다? 수용당한 자 말고. 자, 우리가 공익으로서 토지를 취득할 때 먼저 협의 취득을 시도를 해보고 협의가 안 될 때 재결에 따른 강제 수용을 하지 않습니까? 시행자를 끝까지 협의를 안 해서 괴롭힌 수용당한 자에게 주는 게 아니고 협의 취득을 장려하고자 협의에 의하여 자기 소유권, 토지 소유권 전부를 시행자에게 양도한 이런 고마운 자에게 협의 취득을 유도하고자 당신에게 다른 땅을 수익계약으로 줄 수 있는 혜택을 주겠다. 결국 협의 취득에 응한 자에게 준다. 이 얘기예요. 그자와 수익계약이죠. 그러면. 또 토지 이용 가치가 현저히 낮아, 이용 가치가 현저히 낮아 인접 토지 소유주에게 주는 것이 불가피하답니다. 그러니까 이용 가치가 현저히 낮다는 얘기는 경쟁 입찰에 놔도 받아갈 사람도 없다는 얘기예요. 나는 관심 없다. 이용 가치가 현저히 낮아서.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옆에 있는 토지 소유자에게 이거 그냥 거저 가져가세요라고. 인접 토지 소유에게 주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럼 그자와 수익계약으로 넘겨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자에게 주는 게 불가피한데. 또 7번이 공공시행자가 복합적으로 입체적인 개발이 필요하여 누구에게 일정한 절차에 따라 선정된 자에게 준다? 그럼 선정된 자에게만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대행개발사업자가 개발을 대행하는 토지를, 개발을 대행하는 땅을 해당 대행개발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이자에게 공급을 해야 그 땅을 받아서 대행사업을 할 거 아닙니까? 그자에게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9번의 경쟁입찰이나 추첨 결과, 추첨도 그래요. 일반에 주는 거 아닙니까? 경쟁이 됐든 추첨이 됐든 일반에 주는 것을 2회 이상 유찰이 됐다라면, 2회 이상 유찰이 됐다라면 그때는 수익계약으로 할 수 있다. 추첨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추첨을 했는데 2번 이상 유찰이 됐다라면 참 이상한 토지를 공급하는 모양이지? 전혀 매력이 없는? 네? 자, 그렇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봤어요. 10분 쉬시고. 아유, 이건 올 때마다 마이크 소리가.